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초저금리 시대, 뉴노멀이라는 초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잡고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한 소득이 그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절세할 수 있는 요 한 세 가지 단계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고민하고 하는 금융 상품 또는 금융 투자 상품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 그 중에 금융 상품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금융 상품 부분 중에서 오늘은 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놓고 둘을 한번 비교하는 개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중앙회의 예금금리하고 전국은행연합회 예금금리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뭐 그때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이렇게 막 그 비교하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개념에서 비교 공식 개념에서 금융상품 비교라는 화면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처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선택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nsumer.fs.or.kr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하단으로 좀 내려가 보면 금융상품 비교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행 부분과 저축은행 부분을 클릭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을 제가 한번 선택을 먼저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저축은행 중앙회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저축은행 페이지는 이제 fsb.or.kr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먼저 그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예금금리 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화면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미 나온 내용이 정기금 1년짜리의 평균금리가 2.26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볼까요? 이렇게 마크가 지금 붙어 있죠. 그래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제 이거 기능을 하는 거니까요. 정기예금에서 내림차순으로 하면은 제일 높은 금리가 위에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버튼을 누른 다음에 가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기예금 1년 금리가 2.7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고 점차 낮아지는 순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까지 내려가 보면 2.7에서 1.7까지 같은 저축은행인데 지금 1% 차이 나는 거로 물론 그 안에는 또 세세한 그 상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금리가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고요. 또 뭐 주거래 은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 정도를 기억하고 평균금리로는 2.26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시 금융소비자 보호처로 가서 이번에는 은행을 여기를 선택을 해서 사이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을 했더니 이번에는 조금 몇 가지 묻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유자금을 위한 운용 상품,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상품은 아니다. 그래서 아니오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새로운 가입 기간을 묻는 기간이 나오고요. 이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검색을 하니까 지금 하단에 이렇게 금리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거는 엑셀로도 출력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이 기본으로 높은 순으로 나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2.70부터 시작을 했고 이거는 1.80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지금 금리가 1.30 정도에서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높은 금리끼리의 차이는 한 90bp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평균 금리로 따져도 한 5, 60bp 이상은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그 기관을 선택하는 요소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에 우리가 예금에 대한 적어도 원리금은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이번에는 프리즘으로 돌아가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종의 그 공적 보험이죠. 그래서 이 현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구성도가 나오죠. 예금보험사와 금융기관 고객 간의 관계고요. 여기에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조금 키워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보면 은행과 밑에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보험회사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보호금융상품이 무엇이다 라고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찾는 정기예금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은행에서는 비보호금융상품이 뭔지를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하고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보호금융상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와서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저축은행 쪽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증예금을 비롯해서 여기 정기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페이지죠. 그래서 kdic.or.kr 여기를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도는 얼마냐? 한도는 원리금을 합해서 1인당 5천만원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제일 빠른 그 기억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그 보험금 지급 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세전입니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2월 26일부터는 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회형 퇴직연금 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을 합하여 가입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가름하고요. 그러면 이제 정기예금 금리 비교하는 거 보셨고, 예금자 보호제도 보셨고, 마지막으로 그 절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면 그 납입 한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이게 일몰됐느냐 안 됐느냐, 또는 그 납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나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중심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먼저 볼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고 2천만 원 한도로 하는데 여기에 만기 출시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초과분은 9% 분류과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총 급여액의 수준에 따라서 또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통산을 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미 아실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이 연금저축계좌인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은퇴 설계나 은퇴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개인연금 400만원, IRP 300만원에서 합해서 700만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금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좀 기억에 둘 만한 단어가 만 55세, 그다음에 10년 이상 계약 유지, 이런 단어는 기본적으로 기억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조금 하단에 내려와 보면 저축성 보험이 이제 보험 차액은 원래 금융소득에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상속력 증시연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합계 2억 원 이하 이것도 만기나 중도 해지까지가 10년 이상 소요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 적립식일 때는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 해지일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5년 이상 월납입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신형 연금보험일 때는 55세 이후에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중도해지는 불가하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55세, 10년, 그다음에 2억 이런 식으로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많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재형저축이나 비과세 종합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채권 쪽인데요. 채권은 기본으로 10년 이상 채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브라질이나 딤선 채권들은 조세 협약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 채권이기 때문에 환율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서버린 레이팅, 그 나라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다른 영역들이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각광을 받을 거라 생각되는 ETF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ETF도 주식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 이 주식형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해외 ETF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고 글로벌 ETF는 해외에 상장된 글로벌 ETF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 부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배당소득이 적용되면 15.4%고 양도소득이 적용되면 22%지만 양도소득이라는 건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과세와 관련될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최고 맥심까지 올라가면 42.8%까지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주식 레버 어카운트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처럼 양도소득세가 22% 물려진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락인 나가웃 얘기가 많이 나오는 ELS, DLS 부분도 수익 전부에 대해서 15.4% 지방세까지 합해서 소득세가 물려진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이런 절세 활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 현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실물의 현물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담되고 또 이렇게 가공을 하는 이런 공임 등이 들어가서 수수료 부분이 부담되는 게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실제 이렇게 매매나 이런 데 임할 때 은행이나 이런 데도 이제 금 실물 관련된 상품이 많이 있고 또 거래소에도 또 미니 금선물 같은 것도 상장돼 있으니까요. 그런 금이나 아니면 다른 그 원자재들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금 1년짜리를 놓고 금융상품의 금리를 비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것과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끌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긴급저축계좌,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중에서 보험 차익에 비과세되는 부분,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